그럼 이제 강민이 그 마이크 켜주시고 잘 들리시나요? 네,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볼륨을 좀 높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레벨업 컨퍼런스에서 패스트 API 보건분투기 발표를 진행하게 된 권강민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주말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원격으로 진행된 점 그리고 목소리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드려보기 전에 제가 이런 발표가 처음이라서 다른 분들의 발표를 레퍼런스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벨업의 CEO이신 정균님과 CTO이신 준기님께서 하이콘에서 자주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발표를 레퍼런스 삼아보려고 보니까 준기님의 경우에는 어바웃미에서만 거의 8에서 10분 정도를 할애해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만큼의 양력이 부족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여하튼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벨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권강민입니다. 현재는 레벨업에서 백엔드.ai 코어 개발 그리고 필드옵스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깃허브에 들어가 보시면 잔디가 빽빽하지는 않은데 개발을 해두고 그날그날 커밋을 해두지 않는 좀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마음만은 항상 1일 1 커밋 잔디 심기에 도전 중이긴 한데 이게 쉽지는 않네요. 네, 패스트 API로 만들어진 포크리프트 프로젝트는 필드옵스에 나가서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백엔드.ai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이미지 빌드가 따로 필요한데 이게 쉽다면 쉬운 일이지만 이미지 빌드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 때문에 이미지 빌드를 사용자가 이용하기 좋은 GUI로 쉽게 빌드할 수 있는 니즈가 많았습니다.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엔드.ai 포크리프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요. 현재는 제가 백엔드.ai 포크리프트 메인테이너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패스트 API를 사용한 첫 프로젝트인데요. 처음에 써보자고 한 목적은 준기님의 추천도 있었고 2021년 겨울 당시에 요즘 뜨고 있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또 알고 있었기에 한번 다뤄볼까 하는 욕구도 있어서 이제 패스트 API를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 죄송합니다. 제 발표 콘텐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패스트 API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패스트 API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크리프트를 패스트 API로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패스트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패스트 API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보이는 메인 페이지인데요. 저기 딱 중앙에 패스트 API에 대한 한 줄 소개가 적혀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조그마하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확대해서 보면 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뭐 읽어보면 패스트 API는 표준 파이썬 타입 힌트를 바탕으로 한 파이썬 3.7 이상에서 작동하는 현대적이고 빠른 API 서버 웹 프레임워크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파이썬 타입 힌트라는 어구가 좀 주니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무척 와닿았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패스트 API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패스트 API를 사용하면서 이건 진짜 이 프레임워크를 쓸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주관적으로 느낀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특징 첫 번째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공식 문서가 적입니다. 몇몇 핵심 부분 및 튜토리얼에는 한국어 잘 되어 있어서 따라함에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패스트 API 개발 시 이런저런 설정, 예를 들어서 코러스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DB 커넥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상세한 예제와 함께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주 비교되는 플라스크의 공식 문서와 비교하자면 독자 입장에서는 가독성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컨커런시와 패러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사파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식 문서들을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보아왔던 공식 문서들 중에 가장 친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유저 프렌들리한 공식 문서라는 게 어떻게 특징이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같이 주니어 개발자에게는 딱딱하고 필요한 설명만 써져 있는 공식 문서보다는 친근하고 익숙치 않은 개념에 대해서 부드럽게 설명해주는 공식 문서의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큰 이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리했고 실개발 시에도 정말 자주 사용하게 되는 자동 오픈 API 생성 기능입니다. 저는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 입문으로 맨 처음 사용한 것이 플라스크였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편리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플라스크에서는 이러한 오픈 API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커라는 별도의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했고 심지어 API 리팩토링 시에는 스웨거 정의 파일을 새로 업데이트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패스트 API는 리팩토링이 이루어지면 서버가 새로 고침과 되는 동시에 업데이트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브라우저에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프론트엔드와의 협업할 당시 플라스크를 사용할 때는 포스트맨을 이용하여서 리퀘스트를 날리고 API 동작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스웨거 YAML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협업을 진행했었는데 효율성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패스트 API를 사용할 때는 프론트엔드 분이 직접 API를 손쉽게 테스트할 수 있었고 약속된 임자들의 값이 수정되어 바뀌어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협업 시의 의사소통, 소위 말하는 의사소통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에 정말 크게 기여했었습니다. 정말 패스트 API에서 강조하는 패스트와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지더라고요. 네, 또 다른 오픈 API 문서인 리덕 또한 패스트 API에서 제공합니다. 리덕은 오픈 API 스펙 파일을 읽어서 디플로이 해주는 도구로 스웨거 UI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스웨거랑 달리 브라우저에서 API 테스트 기능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리덕은 작성한 API가 제대로 문서화되었는지 빠르게 확인할 때 유용한데요. 한눈에 API 스펙이 죄송합니다.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그 타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덕은 특히 외부의 다른 엔지니어들에게 포크리프트의 API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Recording in progress. 그때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웨거의 한동안 그 네트워크가 안 됐었거든요. 담아놓고 볼수 있어요. 어느 부분부터 그럼 끊겼나요 혹시? 네, 어느 부분부터 끊겼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네, 어... 네, 아까 그거 하면. 네. 아니요, 그거.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면. 네트워크가 그거 하면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 아, 네네. 그럼 여기 부분부터일까요? 다음.
다음이요. 네, 이화면이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아, 네. 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전환할게요. 네,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또 다른 오픈 API 문서인 리덕 또한 패스트 API에서 제공합니다. 리덕은 오픈 API 스펙 파일을 읽어서 디플로이해주는 도구로 스웨거 UI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스웨거랑 달리 브라우저에서 API 테스트 기능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리덕은 작성한 API가 제대로 문서화되었는지 빠르게 확인할 때 유용한데요. 한눈에 API 스택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어떤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그 타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덕은 특히 외부의 다른 엔지니어들에게 포크리프트의 API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릴 때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API 스펙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아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학생 때 타 회사에서 인턴할 당시 제가 만든 플라스크 서버에 대한 야물 파일입니다. 직접 한 땀 한 땀 스웨거 브라우저를 통해서 테스트해가며 스웨거.yaml을 작성했었습니다. 지금의 저와 그 당시의 저 사이에 작업 능률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방식을 답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웨거의 야물 파일 구성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파악해야 했고 플라스크 서버의 URL이 바뀌면 잊지 말고 꼭 수정을 해줘야 동작이 되었습니다. 저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거진 하루에서 길게는 3일간은 오픈 API 문서 양식을 만드는데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패스트 API의 오픈 API 자동화 시스템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네요. 네, 오픈 API 생성은 이와 같이 URL 뒤에 단순히 docs 혹은 readable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 API는 기본적으로 어싱크 IO를 지원하며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함수 def를 이용한 동기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저희 레벨업의 backend.ai는 어싱크 IO를 이용하여 상당한 양의 코드를 비동기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아직까지 backend.ai 코어와의 연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혹시나 모를 연계 가능성에 포크리프트의 웹 프레임워크로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패스트 API를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속도 또한 Node.js 성능의 핵심인 libUV를 코어로 사용하는 UV 루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파이단틱을 활용한 타입힌트과 밸리데이션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패스트 API 소개 드릴 때 제가 패스트 API가 타입힌트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단틱은 타입힌트 및 타입 밸리데이션을 도와주는 패키지로 패스트 API 설치 시 함께 설치됩니다. 처음에 저는 파이썬에 입문하고 타입힌트 및 밸리데이션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학부생 수준에서의 프로젝트에서 벗어나 백엔드.ai 코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포크리프트와 같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코드가 방대해지고 점차 커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선언한 모든 변수들의 타입과 리턴 타입을 외울 수 있을까요? 이는 굉장한 천재가 아닌 이상 거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같은 프로젝트로 협업하면서 팀원이 만들어놓은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 또한 팀원의 함수가 어떤 리턴 값을 내놓는지에 대해서 타입 힌트가 없다면 바로 아실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여기 이분처럼 관심법을 할 수 있는 분은 제외하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네, 그냥 찍어보면 되죠. 프린트 함수로 다 찍어보면 관심법이 없어도 알 수도 있겠지만 이는 시간을 낭비하게끔 하죠. 타입힌트가 잘 되어 있다면 이러한 시간 낭비를 막아주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팀원의 시간도 아껴줄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타입힌트를 줄 수 있는지 공식 문서의 예제를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패스트 API에서는 어떠한 엔드포인트의 파라미터가 무엇이 될 거고 어떤 걸 내보낼 것이라는 타입힌트를 이런 식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유저라는 엔드포인트의 응답 모델은 유저 아웃이라는 객체인데 유저 아웃을 들여다보면 유저네임, 이메일, 풀네임이 있고 해당 필드들은 어떤 타입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 엔드포인트가 받아들이는 유저라는 파라미터도 유저인이라는 객체로 타입이 정의되어 있고요. 이렇게 타입힌트와 동시에 해당 필드에 알맞지 않은 타입을 넣게 되면 밸리데이션 에러를 떼어주면서 타입 밸리데이션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여기 보시는 코드는 포크리스트 프로젝트에서 이미지를 커밋하기 위한 API에 필요한 키들인데요. 각 클래스를 선언하여 타입을 커스터마이징 및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덕에서는 이와 같이 해당 키가 무슨 타입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죠. 한 분이라도 다른 프로그램의 API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위와 같은 문서가 얼마나 필수적이고 중요한지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API 문서가 올바르게 제공되지 않아 많은 삽질을 겪게 되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API 문서를 따로 시간 들여서 작성하기에는 아시다시피 막상 그만큼 귀찮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REST API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니 말 그대로 정말 패스트하죠. 이건 여담이지만 이번 슬라이드를 제작하면서 공식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옵셔널 대신 유니온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네,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공식 문서에 적혀 있긴 하지만 이유를 읽어보니 타당했기에 리팩토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공식 문서를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컨퍼런스는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도 참 좋은 의의를 가지지만 저를 갈고 닦아 다시 발전시키는데도 참 훌륭한 의의를 가지게 되네요. 네, 이기의 우영님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REST API에서 말하는 다른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디터 서포트, 테스티드, 그리고 short, unlimited plugins, 그리고 dependency injection과 security and authentication 등 제게 주어진 작고 소중한 30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설명들이 필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크게 패스트 API에서는 이런 게 좋더라라고 느낀 부분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포크리스트 코드를 보면서 패스트 API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코드는 포크리스트 서버를 띄우는 main.py입니다. 포크리스트는 서버를 실행할 때 특정 설정 파일을 읽어들여서 호스트와 포트를 정하게 되는데요. 유비콘.run 명령어로 서버가 실행되는 부분을 명시해주고 호스트와 포트를 채워넣습니다. 리로드는 디버깅을 위한 것인데 코드를 수정하고 했을 때 실시간으로 수정된 것을 브라우저에 반영해줍니다. 물론 디버깅을 위한 인자이니 실 서비스 때는 false로 두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파이썬 main.py로 실행할 수 있게끔 main.py 안에서 유비콘을 불러와 실행을 시키게끔 한 것이고요. 오른쪽의 공식 문서처럼 유비콘 main 앱으로 서버를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서버.py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만 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cruise.py,
models.py, schemas.py인데요. 먼저 database.py를 보시겠습니다. 포크리프트는 SQLite를 DB로 사용하고 있으며 DB와 소통하기 위한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database.py에는 SQLite DB의 경로를 설정하고 SQL 알케미 엔진을 생성합니다. Connect ARGS는 SQLite를 사용할 때만 사용하는 인자인데요. SQLite에서만 이 인자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기본적으로 SQLite는 하나의 스레드에서만 통신을 허용하는데 FAST API 일반 함수 def에서는 동일한 요청에 대해 2개 이상의 스레드가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션 로컬 객체는 DB 객체로 사용될 거고요. 오토 커밋 및 오토 플러치 등과 같은 설정들은 알맞게 설정합니다. 아래에 베이스 클래스를 리턴하는 디클레러티브 베이스를 생성하고요. 뒤에 models.py에서는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나 ORM 클래스를 생성할 겁니다. 보시는 코드는 포크리프트 models.py의 일부분입니다. models.py에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른쪽 스크린샷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왼쪽의 코드가 실제로 SQLite DB로 만들어졌습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아까 database.py에서 만든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면 이게 SQL 알케미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테이블 네임 등을 이용하여 테이블의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각 어트리뷰트들은 각 테이블의 컬럼에 대응합니다. 그 컬럼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primary key인지 아닌지, foreign key인지, nullable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등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션십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유저스의 keys 컬럼과 잘려서 안 보이는 다른 테이블의 API keys 컬럼이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테이블과 컬럼을 정의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 그리고 컬럼들 간의 관계에 관한 설정을 models.py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models.py로 테이블과 컬럼의 정의 및 설계하는 부분이었다면 이 코드는 생성, 읽기, 삭제, 갱신, 소위 쿨루드라고 하죠. 이것들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부분입니다. 예제로 가져온 코드는 이미지 빌드하는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들을 인자값으로 받아서 테이블 객체의 컬럼에 인자들을 할당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create task가 하는 일은 tasks 테이블에 컬럼들의 필요한 값들을 채우면서 한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컬럼들의 내용을 다 채우고 나선 변경 내역을 데이터베이스 세션에 추가하고 이게 db.add가 되겠고요. 그 변경 사항을 저장, 이게 db.commit이 되겠고, 그리고 db 인스턴스 새로 고치, 이게 db.refresh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db를 업데이트합니다.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은 간단하니까 스킵하고 데이터를 수정하는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건지 프라이머리 키를 주어 해당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정할 내용으로 덮어씌웁니다. 해당 코드는 이미지 빌드가 끝난 태스크에 대하여 빌드 시작 시간과 끝난 시간, 그리고 태스크의 상태, 태스크의 진행 로그를 갱신하는 쿼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을 한번 좀 풀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schemas.py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타입 힌트 및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코드는 taskbody라는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는 유저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소스와 타겟은 스트링이어야 하고 required field입니다. 만약 저기가 이렇게 union string 바 none이었다면 none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 필드들은 필수적으로 입력을 받아야 하는 값이기에 그렇게 설정하면 안 됐습니다. 다음으로 labels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는 딕셔너리이고 해당 딕셔너리 안의 밸류는 고정된 값 혹은 디폴트 값을 채워넣고 반면 키에 대한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빈 리스트 등으로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config라고 적힌 서브 클래스가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파이단틱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로 request example을 설정하거나 ORM 모드를 킬 건지 끌 건지 설정할 수 있는 등 여러 설정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코드에선 ORM 모드가 true로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는 dict 자료형이 그러니까 딕셔너리 자료형이 아닌데도 딕셔너리처럼 값을 읽게 해주고 SQL 알케미의 ORM 모델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SQL 알케미는 레이지 로딩 방식이기 때문에 릴레이션이 걸린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로딩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ORM 모드를 true로 해준 덕분에 이와 같이 딕셔너리 형태로 부르더라도 array 형태로까지 시도하여서 데이터에 접근하게끔 해줍니다. database.py, models.py, crew.py, schemas.py까지 보셨으니 이제 server.py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코드는 서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수행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번째 라인은 앱이라는 fast API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고 선언해주고 다섯 번째 라인은 이제 인증과 관련된 토큰 URL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의존성 주입을 사용해서 API를 이용할 때 인증이 안 된 유저라면 API 이용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가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 서버에서 이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소위 말하는 사전 검사 같은 걸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스폰스 하기 전에도 사후 검사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미들웨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코스 설정이나 특정 IP만 접근하게 한다든지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xpose headers라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공식 문서 예제에서는 이걸 포함시켜두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삽질 과정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erver.py에서 위에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기존의 다른 엔드포인트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도커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렇게 오픈 API에서는 다운로드 링크가 나타나서 다운로드가 가능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에서 리스폰스 헤더에 대한 콘텐트 디스포지션이 나오는데 다운로드 링크가 나타나지 않아서 검색을 해보니 expose headers를 추가해 줘야 된다는 게 적혀 있더군요. 네.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공식 문서에 잘 네, 써져 있습니다. 공식 문서를 잘 읽었다면 이런 삽질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크게 남더라고요. 네, 저같이 주니어 개발자인 분들에게 항상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을 찾을 때는 속된 말로 닥치고 굴리는 것도 좋지만 공식 문서 위키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문제 해결의 시간을 감소시켜 드리는데 도움을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혹시 얼마나 남았을까요, 종님? 네, 이제 곧 마무리해 주시고 질의응답 한 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앞에 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넘기도록 하고 마지막 부분만 좀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 빌드를 요청받는 엔드포인트까지 이제 왔는데요.
입력값으로 사용자에게 타입 힌팅을 보여주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잘 받았는지 밸리데이션을 거친 인작값 유저 인풋과 현재 유저가 실제 로그인한 유저인지 체크하고 맞다면 현재 유저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current 유저 그리고 DB 세션을 가져오는 DB 이렇게 세 가지로 이미지 빌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미리 설명드린 개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요. 파일란틱을 이용한 타입 힌트 및 밸리데이션, 디펜던시 인젝션 등 다양한 개념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이미지를 빌드하는 로직들은 더 많지만 일단 패스트 API의 기능 및 특징이 담긴 코드들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패스트 API 공식 문서를 들여다보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 패스트 API만의 특징들과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주니어 개발자의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요한 것을 포크리프트 프로젝트와 엮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저희 패스트 API 고군분 듣기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한 분을 선정하셔서 그냥 그 질문 내용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일 위에 이 가장 표를 많이 받으신 질문. 리센트 말고 파퓰러 탭에 보시면 관련돼서 김승호님. 네. STP와 SQL 알케미를 사용하면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할 경우 세션 관리가 까다롭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기가 난감한 게 저는 패스트 API로 이제 첫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SQL 알케미 관련해서 유닛 테스트를 작성해서 사용하지는 일단 않았거든요. 왜냐면 일단 프로젝트 수준이 작아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네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강민님 답변하신 거죠? 네, 그럼 강민님 답변하셨으면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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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할 네, 감사합니다. 네.